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체 투자 상품 몇 가지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있어 채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번에는 이제 채권의 정의나 종류, 투자 방향 뭐 이런 걸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드디어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거군요. 사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커요. 근데 실제 투자 자체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장기 채권을 투자해라 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이거 우리 채권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는 채권을 좋아한대요. 남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는 게 이제 돈을 받을 권리니까, 돈을 받을 권리라는 건 이자를 적절하게 하고 그 이자 비용을 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비싼 값의 채권을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안 뛰릴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돈 받을 수 있는 최고니까 그거를 잘 머리를 써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해서 뭐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남에 있는 큰 부자들은 대부분 채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째 사채 시장처럼 어쨌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채죠, 사채. 사채죠. 고리대금 뭐 이런 거죠, 뭐. 먼저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쉽게는 뭐 증권사, 은행 뭐 이런 게 있죠.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공채부터 회사채까지 판매를 하긴 하고요. 요즘에는 증권사 HTS에서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면요, 증권사 여러분 갖고 계신 증권사 HTM에 보면 채권이 다 있어요. 저도 최근에 다른 걸 투자하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와, 거기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익률이나 뭐 세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시중 금리나 시장 동향 이런 것도 다 보고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게 뭐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아주 핫했던 채권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항공 채권이 되게 비싼 값이 나왔거든요. 뭐 연이율 뭐 7%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1.5% 이랬어요. 근데 7%짜리 채권이 아시아나항공이 망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그때 채권 산 사람들이 꽤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예. 두 번째는 은행에서도 살 수가 있고, 은행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뭐 생각보다 많은 이런 채권을 발행을 했고, 사실 뭐 금리 수준도 높고 신용도도 우수해서 뭐 큰 고민 없이 투자는 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고요. 그러게요. 여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금리를 보면은 2, 3%인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긴 한데, 재밌는 게 은행이 배당으로 주는 게 5%가 넘는 데가 많아요. 사실 은행 주식을 더 사는 게 남는 수도 있는데 은행 주식 자꾸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펀드나 연금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겁니다. 펀드 뭐 여기 뭐 그림에는 없지만 펀드 가입하실 때 뭐 이게 뭐 고위험 펀드인지 뭐 저위험 펀드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게 사실 채권 비중이거든요. 채권 비중을 뭐 80% 가져가고 주식을 20% 가져가느냐, 아니면 채권을 뭐 90%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뉘는데, 또 채권 어쨌든 펀드 투자하게 되면 채권도 같이 투자하는 형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 살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뭐 고려사항을 좀 볼 건데요. 뭐 가장 먼저는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보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추이입니다. 뭐 경기 둔화 움직임이 완화된 데 따라서 최근 2차례 금리 동결을 했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또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뭐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되는 분위기면 또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이게 금리 추이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게 향후에 금리가 뭐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올리기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 올리기는. 그렇다면은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훨씬 더 나한테는 이득을 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다면 채권을 조금씩 사모으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채권이 가진 수익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금리, 시장금리 이런 건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은 저번 시간 내용을 좀 보시고, 이 수익률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보통은 15.4%입니다, 이게. 문제는 표면금리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거고요. 세후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금리가 5%의 수익률 채권이더라도 표면금리가 3%냐 아니면 8%냐에 따라서 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여기 표인데 실제 표면금리가 3%고 수익률이 5%인 경우 세후로 따져보면 4.5%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표면금리가 8%라면 3.7%밖에 안 나는 거라서 이제 뭐 같은 수익률이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채권은 주식처럼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매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도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을 보고 뭐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환매를 해주는 채권도 있긴 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팔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작은 금액, 돈이 크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판단해서 넣는데 또 재밌는 게 펀드를 사실 때요. 채권 펀드를 사시게 되면요. 채권 아까 투입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40%다 50%다. 그러면 보통 펀드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 뭐 50 이렇게 해서 채권 혼합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는 게요. 40% 채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40%는 매매할 때 어차피 세후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14%를 내고요. 60%인 주식은 매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수익 그거 할 때 그 제로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채권 펀드 넣는다고 뭐 주식 거래하듯이 그게 아니고 얘는 수익이 나면 다 세금을 띄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가능한 채권을 좀 볼 겁니다. 먼저 이제 가장 쉬운 게 국공채가 있죠. 우리가 집을 살 때나 자동차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다음에 바로 할인해서 팔아버리는 국민주택 채권, 뭐 각종 지방 채권이 이런 거고요. 실제 이 채권들은 대부분 표면금리가 낮아서 세후 수익률은 높아요. 그리고 또 안전한 채권이고 뭐 현금 보유 능력만 된다면 뭐 예금금리를 따져봤을 때 증권계좌에 입고해서 보유하는 것도 채권 투자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국공채 외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뭐 회사채가 쭉 있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이거를 투자 적격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는 국공채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뭐 역시 부도 위험도 있고 표면금리가 높아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외부 요인 아까 뭐 그 금호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경우 향후 다시 기업이 좋아지면 이게 대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전에 하이닉스도 전환사채가 액면의 5분의 1 수준으로 거래된 적도 있었고, 근데 회생이 되면서 거의 5배 이상 원금과 중도 이자 수익까지 낸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사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IMF 같은 위기 때죠. 그렇죠. 그때 대박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든 어디든 하여튼 무너져라 그러면 거기 가서 채권을 사든 회사를 사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리가 IMF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또 회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도에서 영원히 끝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은행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후순위 채권도 이제 기업이 청산될 때 정상 채권보다는 갚는 순서가 뒤에 있어서 후순위채인 거고요. 통상 이제 시중 금리보다는 높게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금 우대와 연계하면 뭐 예금보다 좀 나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후순위채 경우에는 은행채 같은 경우는 18년과 유사하게 109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투자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12 전환 사채,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고요. CB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일에 이자는 지급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요청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BW는 채권자가 원할 때 미리 약속된 가격에 금액을 추가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채권이고요. CB나 BW는 증권사에서 공모를 하거나 장내 매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뭐 보통은 이제 공모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뭐 이 권리를 행사해서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있잖아요. 이번에도 라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들이 사실 12w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이걸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성격이 채권이면서 또 주식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뭐 주식 전환이 안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자를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금 한창 성장하는 기업은 주식이 성장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회사가 좀 어려워도 메자닌들을 좀 많이 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래저래 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사모펀드에서 꽤 많이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라임이나 뭐 그 외 여러 사모펀드에서 요 메자인 투자로 돈을 꽤 많이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국내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외국에 있는 것들 막 찾다 보니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것도 다 채권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요. 계산하기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뭐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 장기, 우량, 하이힐드 뭐 여러 종류의 펀드들이 있고 특히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보니까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ETF도 펀드의 한 유형이죠. ETF도 있어서 주식처럼 매매도 쉽고 수수료도 적은 투자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채권 ETF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유인 즉시 이제 매매가 되게 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게 이 채권 ETF라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은행에다 넣어놓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별로 많이 안 떨어지는 채권 ETF에 넣어놓는 게 웬만한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뭐 주식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채권의 어떤 변동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한 가지 더 그 채권 해외 채권 같은 경우 투자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환율입니다. 환율. 채권 가격이 오르더라도 환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손실이 나도 환율이 또 받쳐주면 또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ETF나 펀드에 보면 가로치고 H라는 게 있어요. H 하면 해지를 했다는 겁니다. 환해지. UH라고 돼 있는 거는 언해지. 그러니까 해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펀드나 ETF 같은 거 고를 때 이게 해지된 거냐, 해지가 안 된 거냐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펀드든 뭐 채권 ETF든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채권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 이런 신흥국 채권을 살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의 금리 변화 추이를 좀 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조금 성장이 가능할 거다. 그럼 금리가 인하 뭐 금리 인상이 될 거고 여기 좀 어렵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런 거 보고 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투자 관련된 신문 기사를 좀 볼 겁니다. 내용은 제목처럼 신종 코로나에 채권 금리 떨어지자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무래도 강해졌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이 이제 낮은 이자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라서 공모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채권 발행 기업들을 보시면 신용등급 A 이상, 뭐 SK 하이닉스, LG화학, 대한항공, 두산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천억 발행 예정으로 6일 수요 예측을 시작했는데 뭐 한 2조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또 기사도 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예측 결과에 따라서 5천억에서 1조까지 뭐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교적 우량한 건설사들도 예정이 돼 있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10일 5년 만기 회사채 1,500억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몇몇 대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제 돈을 이제 미리미리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닌 좀 하이힐드 채권들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러냐? 이럴 때 아니면은 발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혹시나 금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른다 뭐 하면 한계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자는 상당히 생각보다 높고 낮고 뭐 할 수 있는데 채권은 뭐 아니면 돌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돈 다 잃어요.
이번에 그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넣어놓고 뭐 문제 딱 판매 중단 딱 되자마자 50%뭐 70%딱 판매가 돼버리거든요. 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거의 뭐 한 10% 먹으려다가 한 5, 60%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채권 투자도 뭐 아니면 도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갈 거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가든가 어설프게 중간 수익을 얻을 거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야.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채권 가격에 따라서 거의 주식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사실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의 저점인지 고점인지 중점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요,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는 절대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닦아놓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이나 이 금융시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켓 타이밍이 없어요. 그냥 언제 들어가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몇몇 주식들을 좀 잘 사서 초과 수익을 얻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겠다 이거는 욕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가치 투자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안 가치 투자하는 건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그리고 한번 잘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존버해야 돼요. 존버를 막 10년씩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면 모멘텀 투자로 확실히 넘어가든지 그렇지.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많이 못하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종류별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또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경제 상황은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또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뭐 이런 시장 전반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채권 쪽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채권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 주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뭐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을 마무리하고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